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서 사는 거야? 어느 날 문득 손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워가며 그들의 삶을 지탱해온 세월이었습니다. 늙은 몸으로 하루 세 끼를 손수 차려주고 밤새 열나는 손주를 안아 병원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대가는 쓸모없는 가난한 할머니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폐물들이 사라졌다며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한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제가 그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시원하게 밥상을 뒤엎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느리 집에서 식모로 살던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지 않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언젠가 당신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 오늘도 같이 자요. 할머니 없으면 못 자요. 작은 팔을 제 목에 감아온 태민이의 체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올해 일은 제 이름은 김명자입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에 손자 얼굴 보기도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지난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손자를 품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밥솥 뚜껑을 여는 것입니다. 태민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아침을 먹여 유치원에 보낼 옷까지 세심히 챙기고 나면 시계는 어느새 아침 7시를 향해 가고 있지요. 그때부터 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으니 제대로 함께 늙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지만 그 시절 저는 두 아들의 웃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을 서고 땀범벅이 된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을 뛰어다니던 젊은 시절. 그렇게 평생을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았어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소망은 아이들이 사람답게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다행히 두 아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번듯한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의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가진 건 없어도 믿음을 지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아들이 또다시 제 앞에 부탁을 해왔습니다. 엄마, 우리 맞벌이 시작해서 그런데 태민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럼 내 손주인데 내가 안 보면 누가 보겠니? 그렇게 시작된 손주 육아는 하루아침에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엔 아이를 깨우고 씻기고 아침밥을 먹여 어린이집에 데려다 줍니다. 낮 동안엔 집을 정리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 반찬까지 준비한 뒤 다시 아이를 데려옵니다. 태민이를 씻기고 놀아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밤 9시쯤 아이가 잠들면 그제야 제 하루가 끝났지요. 아, 끝난 건 아니네요. 그때부턴 거실에 어질러진 장난감을 치우고 저녁 밥상을 치워놓고 나서야 침대에 몸을 눕힐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보람찼습니다. 말문이 트이고 한 글자씩 이름을 쓰는 아이를 보며 어린 시절 내 아들들을 다시 만난 것처럼 놀랍고 새로웠지요. 태민이를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그러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고 허리는 조금만 숙여도 찌릿찌릿했지요.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게 고마웠으니까요. 아들 부부는 맞벌이를 하느라 늘 바빴습니다. 야근으로 늦는 날엔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이번 주말에는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을 가야 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없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유일한 휴식이라곤 태민이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날뿐이었지만 그런 날에도 묘한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애들끼리 즐겁게 다녀오면 됐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지요. 저는 손주를 돌보며 별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들 네 집에 상주하면서 일을 했지만 한 달에 받는 돈은 고작 10만 원. 그것도 태민이 간식비로 다 쓰였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그 얇은 봉투를 건네면서도 항상 뾰루퉁해 보였습니다. 자기 핏줄 돌봐주는데 이 정도 일도 못해주냐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한 번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손잡아주면 한 명당 100만 원씩은 받아야 한다고 저를 나무랐죠. 그래도 저는 제 아들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무보수나 다름없는 일이었지만 애들이 맞벌이 하느라 고생하니 그 정도는 어른으로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며느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는 마음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태민이는 아직 어리니까 유기농만 먹어야 해요. 이런 건 중국산 콩나물이잖아요. 요리책이라도 좀 보세요. TV만 틀어도 레시피 나와요. 요즘 누가 이렇게 끓여요? 화장실에 락스 청소했어요? 유해물질 나와서 그걸로 하지 말라니깐.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애 엄마가 신경이 쓰여서 그런 거겠지. 그런데 비슷한 말이 몇 번이고 반복되자 제 마음도 꽁하고 응어리가 생기더군요. 나는 내 자식도 저렇게 키웠는데 이젠 그것마저 부족하단 말인가. 주방 한쪽에서 콩나물을 다듬으며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눈이 침침했지만 그날도 태민이 반찬을 만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애가 건강하게 자라면 그걸로 됐지.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자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제 품에 안겨 할머니 최고 라고 웃어줄 때면 이상하게도 그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주름진 손을 꼭 잡을 때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깨닫곤 했지요. 겉으로 보기엔 제 며느리는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희연 씨는 진짜 효부예요. 요즘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웃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쉬지 않는 착실한 사람. 말투 하나까지 단정해서 누구 앞에서나 늘 예쁜 말만 골라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항상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덕분에 저희가 편히 지내요. 밖에 나가면 제 옆에 붙어서 이런 말도 공공연히 했죠.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참 며느리 복이 있으시다니깐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참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나도 이런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똑부러지고 살가워 보이는 며느리 희연이를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저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말이 무대용 대사라는 것을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서의 며느리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그 부드럽던 미소는 사라지고 입가엔 냉소가 번졌습니다. 겉으로는 늘 인정이 넘치는 말투였지만 눈빛은 차갑고 말끝엔 독이 묻어 있었으니깐요. 어머님, 이거 같이 빨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태민이 옷은 따로 세탁해야죠.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뒤에 설명서는 읽어보셨어요? 이거 먹어보셨어요? 국이 너무 짜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아예 하질 마세요. 다 망쳤네요. 매번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인데 한 번도 문제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젠 모든 게 틀렸다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말에는 늘 비아냥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시장에서 산 거예요. 소고기는 마트에서 사시라니깐요. 시장은 비위생적이에요. 진짜 우리 어머님 말을 안 들으신다니깐. 기억력이 안 좋으신가? 저를 향한 말투는 항상 칼처럼 그 끝이 뾰족했습니다. 항상 왜 이런 것도 모르냐는 눈빛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희연이는 점점 저를 식모 부리듯이 대했습니다. 저의 일상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대기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이면 희연이의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 아이를 씻기고, 점심엔 먹을거리를 챙기고, 저녁엔 귀가 시간에 맞춰 집을 정리했습니다. 쉬는 날도 약속도 내 계획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세요라는 말 한마디 대신 언제든 불려나가야 하는 무급 도우미처럼 살았지요. 며느리 희연이가 밖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며느리일지라도 내 앞에서 보이는 민낯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언제 이렇게 작아졌지? 왜 나는 이 집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과 태민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스러운 손자의 입에서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말이 나오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이 지난 세월 쌓아온 제 자존심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할머니, 할머니 돈 없어? 가난해? 태민이의 그 한마디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작고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날카로운지 아이는 모를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그러던데. 할머니 돈 없다고. 근데 사람은 돈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사람이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들어왔습니까? 음식이 짜다, 옷이 낡았다, 그런 말들은 그냥 흘려들으면 그만이었는데, 아이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말이 머릿속을 몇 번이고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태민이 앞에서 저를 두고 뭐라고 말을 했길래 순수한 손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걸까요? 누군가 나를 한순간에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을 한 게 정말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할 말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냄새 난대. 시장에서 엄마가 그러던데. 근데 할머니 냄새, 태민이는 좋아해.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한 눈동자를 굴리며 조잘대는 태민이. 며느리한테 비친 제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걸까요? 정말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모멸감마저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냄새는 내가 살아온 세월이 묻은 냄새였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저도 모르게 체취가 달라지나 봐요. 서글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 깨끗하게 씻고 또 씻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도 모르게 위축됐나 봐요. 칼을 찌른 사람은 며느리인데 왜 그 칼에 맞은 제가 더 조심하려고 애쓰면 살았던 건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내 시간의 흔적을. 태민이는 그래도 좋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태민아, 너가 이 할미를 위로해주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옷장에 걸린 낡은 가디건, 때가 잘 안 빠진 앞치마, 오래된 가방.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없는 것들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던지요. 며느리는 점점 더 저에게 선을 넘는 폭언을 했습니다. 요즘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머니 혹시 욕조에 물을 자주 받아 쓰시나요? 응. 그냥 몸이 쑤셔서 가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온수비가 장난 아니게 나왔더라고요.
차라리 목욕탕을 가세요. 눈치 주는 말투. 몸이 아파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존재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파가 몰아닥친 추운 날이었어요. 자다가 깼는데 이상하게 방이 너무 차가워져서 보일러를 확인하니 꺼져 있었습니다. 희연아, 혹시 보일러 고장 났니? 아, 그거요? 실수로 꺼졌나 보네요. 실수? 네. 그냥 다시 켜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방에 있는 보일러를 제가 왜 만져요? 희연이의 표정에는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잠들기 전에 보일러 온도를 확인했었거든요. 그리고 희연이 방에는 모든 방의 보일러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 단순한 실수였다고 하니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투, 그 눈빛이 도저히 실수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더군요. 그날 밤 이불을 목까지 덮고도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 떨린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그 차가운 사실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난 이 집에서 따뜻한 공기 한 줌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날 새벽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분노도 서러움도 아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가치함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 감정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 상처처럼 마음에 남더군요. 그리고 며느리 친정 식구들의 태도도 참 볼만했습니다. 태민이 생일날 값비싼 옷과 선물을 들고 와 자랑하듯 늘어놓고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돈 많은 할머니가 최고지. 맨날 집에서 봐주는 할머니는 오히려 만만하게 생각한대요. 요즘 애들 눈치가 빨라서 누가 돈 많은지 귀신같이 알고 달라붙는다니까. 하하 그게 세상이잖아요. 사돈이 웃으면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돈 많은 할머니? 사실 사돈댁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제법 벌고 있다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꼭 제 앞에서만 저렇게 유세를 떠는 겁니다. 우린 이번에 차를 새로 바꿨다느니 아이들 용돈은 매달 얼마씩 준다느니 속이 빤히 보였고 솔직히 말해 부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런 모습이 더 품격 없어 보였고 돈 몇 푼을 가진 걸로 남을 깔아보는 태도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속은 쓰렸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래로 보일 수도 있구나. 그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결정적인 건 제가 허리를 다쳤을 때였습니다. 며칠 동안 태민이를 돌볼 수 없게 되자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말했죠. 희연아, 이번 주는 내가 아이를 못 봐주겠다. 친정에 부탁해보면 어떨까? 저희 부모님이요? 왜요? 아이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며칠만이라도. 요즘 가게도 바쁘고 힘드세요. 저희가 맨날 받는 용돈도 있는데 애까지 봐달라고 어떻게 부탁을 드려요? 염치가 있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마음속으로 울컥하고 뭔가가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보같이 매일 태민이를 돌봤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아픈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몸이 성치 않은 날에도 단 하루 빠짐없이 아이 곁을 지켰던 지난 세월이. 그런데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들의 친정 부모는 힘들어서 못한다라니. 이상하죠. 왜 내 노동은 당연한 게 되고 그들의 도움은 부탁하기 미안한 일이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서러움도 분함도 아닌 뭐랄까요? 이제까지 호의였던 나의 도움이 코푼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자의 말처럼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람. 그냥 소처럼, 가정부처럼 일만 해주면 되는 사람. 예전엔 한 가정을 지탱하던 엄마였고
두 아들을 사람답게 키워낸 주인공이었는데 지금 나는 온수 한 번, 밥 한 술에도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해주는 건 당연하고 너희 부모는 귀한 분이란 말이냐.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가슴 한쪽이 꾹 짓눌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손자 입에서 가난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사실이. 그러다 며칠 뒤에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거 못 보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뭘? 제 패물함이 없어졌어요. 결혼 때부터 모아둔 거요. 거기에 보석이 다 들어 있었는데 어디 간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놀람은 의심으로 변했고 그 의심은 날 선말이 되어 제게 향했습니다. 여기 드나드는 사람은 저희 셋뿐이에요. 어머님 말고는 없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건가? 나는 이 집에서 내 손자 키우는 일을 위해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움직였는데 지금 그 대가가 이건가요? 도둑 취급이라니요? 며칠 전 태민이 생일 파티에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태민이 생일 파티를 위해 며칠 동안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전을 부치며 하루 종일 부엌에서 서 있었습니다. 손자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동네에서 가장 예쁜 케이크를 사오기도 했죠. 그런데 그날 며느리는 제 케이크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동네 빵집 케이크를 사요? 제가 직접 주문한 케이크가 곧 도착할 거니까 이건 치워주세요. 제가 준비한 케이크는 부엌 구석으로 밀려났고 희연이가 주문한 비싼 케이크만 생일상에 올려졌습니다. 케이크에는 태민이의 이름도 알록달록 써져 있고 태민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달려있더군요. 내가 괜한 짓을 했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며느리랑만 대화하면 제 스스로 작아지고 자책하게 되는 걸까요? 사돈어른까지 모여 다같이 태민이의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거실에선 웃음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아이가 행복하면 됐지. 내가 중요하겠어. 그런데 바로 며칠 뒤 패물함 도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날 목걸이를 하려고 잠깐 꺼내둔 패물함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값비싼 다이아까지 들어있었죠. 저도 처음엔 걱정이 앞섰습니다. 희연이의 표정엔 분노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고 눈빛은 이미 범인을 정해놓은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못 보셨어요? 그걸 왜 나한테? 난 본 적이 없어. 너 물건 잊었니?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제가 분명히 화장대 위에다 올려뒀어요. 청소하실 때 만지신 거 아니에요? 희연이는 마치 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죠. 당신이 내 사적인 공간에 와서 물건 뒤진 거 아니냐는 뉘앙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아들은 처음엔 중재하려는 듯 했지만 곧 아들의 입에서도 믿기 힘든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못 봤어? 패물함 위치 아는 사람은 엄마뿐이긴 하잖아. 희연이도 아니고 나도 아니면 대체 누구겠어? 엄마가 치우다가 다른 데 두고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요. 며느리도 신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억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짜린데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집에서 잃어버린 건 맞아요.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간 거면 진짜 큰일인데.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어요. 왜 제가 갑자기 도둑이 돼버린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도통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안이 벙벙했고 심장이 천천히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왔다고 해도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빌리지 않으려고 없는 살림 쥐어짜며 평생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았는데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도둑 취급하다니. 남한테 신세지지 않으려는 신념 하나만은 지켜왔던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다니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너희들 지금 큰 잘못하는 거다. 난 그런 적 없다. 내가 왜 손을 대겠니? 이렇게 의심하면 못 써. 저도 아이들에게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보였던 걸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다 다시 꾹 참았습니다. 울면 진짜 도둑이 되는 것 같아서요. 다음 날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굴었습니다. 글쎄요, 어머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근데 참 이상하네요. 외부인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도둑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녀는 일부러 제 앞에서 전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에 패물함이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좀 수상한 것 같아요.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 딱 한 분밖에 없어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끝을 늘어뜨리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도 뻔뻔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고 있었어요. 며칠 뒤 마트를 갔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이웃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 댁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귀한 물건이 없어졌다면서요? 아이고, 외부인이 아니라면서요. 잘 생각해봐. 요즘 금값도 엄청 올랐는데 어디다 두고 기억 못하나 보네.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더군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집에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고 창피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경찰을 부르자고. 내가 가져갔다고 생각한다면 경찰에 신고해. 증거를 찾아봐. 저를 계속 몰아붙이자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도둑이 제발 저려서 그러시는 건가요? 저희도 사실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흥분? 너는 지금 날 도둑 취급했잖아. 증거도 없이.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고 집 앞 CCTV라도 돌려볼까요? 그 말 한마디가 던져진 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우리 집 앞에는 수사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절도혐의 참고인이라는 이름으로 조서를 쓰게 됐습니다. 어머님, 혹시 목걸이나 패물함을 밖으로 가지고 나간 적 있으세요? 요즘 어르신들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잘 되짚어 보세요. 경찰의 질문 하나하나가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평생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제 이름이 절도 혐의라는 단어 옆에 올라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서글픈 건 내 편이어야 할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경찰서에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괜히 거짓말했다가 더 복잡해져요. 설마 내 아들도 날 믿지 못하는 건가? 한평생 몸이 부서져라 키운 자식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는 순간 그 어떤 말보다도 아팠습니다. 결국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고 집에 경찰이 들락날락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집에서 도둑이 났다더라. 아니, 외부인은 아니고 가족 문제라는데.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은 이미 나를 도둑 취급받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경찰차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베개를 적셨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을 아무도 믿지 않는 현실이 서글퍼서요. 아무리 억울해도 사람들은 이미 범인을 정해놨습니다. 그 범인은 다름 아닌 70살의 노인이자 평생 이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나였습니다.
명자야,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만 있을 거야? 전화기 너머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 친구, 내 인생의 굴곡을 함께 지나온 유일한 사람. 저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일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폐물함 도난 사건, 며느리의 의심, 아들의 침묵,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까지. 입을 떼자마자 말이 끝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정희가 낮고 무거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넌 지금까지 너무 바보같이 착했어. 너무 참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널 무시하는 거야. 정희의 말을 듣고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안 했다고 말했잖아. 내가 훔친 게 아니야. 정말 억울하다. 제 말을 듣고 정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말로는 아무 소용 없어. 저 사람들은 이미 널 범인이라고 생각해. 아님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걸 수도 있고.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해. 그 말이 머리를 세게 후려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지금껏 나는 감정으로만 싸우고 있었지. 억울하다고 외치기만 했지, 그 어떤 증명도 하지 못했어.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내 두 줄을 적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말 것. 그리고 증거를 모아 진실을 드러낼 것. 그동안 나는 무기 없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억울한 감정에 갇혀 이성적인 판단이 서지 않았던 거죠. 이제라도 이성적으로 냉정히 생각하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글로 써내려가니 제 마음도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정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명자야, 이거 받아. 이게 녹음기야. 요즘은 이렇게 작아서 아무데나 둘 수 있어. 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든 다 기록해. 나중에 다 쓰일 거야. 손바닥보다 작은 기계를 건네받은 순간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져 있던 제 삶과 자존심을 회복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철저히 냉정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고 며느리가 내 앞에서 어떤 말을 하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단어, 모든 표정 하나까지 마음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예민한 말투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집에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없으면 청소를 제대로 안 하시나 봐요. 아이 반찬은 또 이게 뭐예요? 태민이가 이걸 먹겠어요? 빨래에서 또 냄새 나네요. 이럴 거면 집 앞 세탁소에 맡기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든 말이 작은 녹음기 안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녹음 파일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도둑이라 몰아세운 사람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조력자는 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민이가 작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이번에 받은 생일 선물이에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을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볼래요? 아이가 웃으며 카메라를 들이밀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메라 속에는 제가 찾고 있던 결정적인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목걸이 그거 저기 위에 있어. 응? 무슨 말이니? 엄마가 높은 데 올려놨잖아. 카메라에도 찍혔어.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카메라를 확인하자 믿기 힘든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뭐해? 응, 이거 아무도 못 만지게 장롱 위에 올려놓으려고. 화면 속 며느리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폐물함을 장롱 깊숙이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입술에서 저절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의 웃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도둑으로 몰려고 이 모든 일을 꾸며낸 거였죠. 이제 더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이 내 손안에 있었으니까요.
지난 몇 주간의 고통이 모두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도둑이라는 이름표가 이제 곧 벗겨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다짐이 내 안에서 서서히 자라났습니다. 다음엔 눈물도 변명도 없다. 나는 이 증거로 내 삶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진실을 보여줄 것이다. 증거를 모두 손에 넣은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쪽 손에는 녹음기, 다른 손에는 태민이의 카메라.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기계 두 개가 지난 7년 동안 나를 짓밟아온 모든 거짓말을 뒤집을 무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어떤 순간에 꺼내야 가장 큰 상처를 줄까? 그리고 내가 이걸 꺼내고 난 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눈을 감아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는 울지 않겠다는 것, 더는 억울하다고 말만 하지 않겠다는 것. 이번엔 내가 직접 진실을 증명하고 내 삶을 다시 내 손에 되찾아올 것입니다. 며칠 뒤 나는 작은 가방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나를 도둑 취급하며 수사까지 진행했던 사건을 다시 조사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영상을 좀 보시겠어요? 담당 수사관에게 태민이의 카메라 속 영상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직접 폐물함을 장롱 위로 올려놓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녹음기 안에는 나를 향한 모욕적인 말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영상을 다 본 경찰관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 뭐라고 드려야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건 절도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며느리분이 꾸민 일이네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그랬죠. 참 많이요.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그리고요, 원하신다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경찰관은 다시 한번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일 겪으셨다니 저희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난 몇 달간의 모욕이 조금은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어느새 태민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날이 바로 내가 결심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 태민이는 하얀 셔츠에 리본을 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지만 동시에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 앞에서도 떳떳한 할머니가 되어야겠다고. 입학식이 끝난 뒤 가족 모두가 근처 식당에 모였습니다. 동수와 며느리, 사돈 부부까지 모두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놓인 레스토랑. 분위기는 겉보기에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 희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도 좋고 태민이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날이네요. 지난 일은 다 잊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폐물함이 없어진 게 아직 큰 충격이지만 저도 이제 덮고 용서하려고요.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지난 일 오늘 내가 다 정리해 줄게. 이젠 너의 가면을 벗겨줄 때가 왔구나. 저는 쇼핑백에서 폐물함을 꺼내 탁자에 쿵 올려놨습니다. 순간 테이블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표정이 제각각 일그러지더군요. 이게 너가 찾던 거 아니니? 희연이는 당황한 듯 보였으나 바로 얼굴색을 바꾸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것 봐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맞잖아요. 어디에 두셨던 거예요?
희연이는 끝까지 가면을 벗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때라도 잘못을 빌었다면 저도 여기서 멈췄을 텐데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사돈댁의 얼굴을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촌스러워서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니까요. 설거지할 때 물 좀 아껴서 하세요. 나가실 거면 빨래 널어두고 나가세요. 어머님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사돈의 얼굴이 굳었고 동수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태민이의 카메라였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경찰까지 부르던 희연이의 목소리가 지금은 명백한 증거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깜빡하고. 놀란 희연이가 말했습니다. 깜빡했다고? 그럼 나한테 경찰을 부르고 도둑이라고 소문낸 것도 깜빡해서 한 거냐?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며칠 전 내가 직접 경찰서에 다녀왔어. 이 자료를 제출했고 사건은 절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지. 오히려 담당 형사가 그러더라. 무고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난 하지 않았어. 왜인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깨닫게 해주려고. 사돈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며느리는 손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희연아. 동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민이 앞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외할머니 미워해? 태민이의 순수한 말이 그 어떤 말보다 희연이의 가슴을 찔렀을 겁니다. 저는 곧바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7년 동안 내가 너희 집에서 일한 청구서다. 돌봄 및 가사노동 비용, 합계 약 3억 3천만 원. 너희는 늘 시댁이 해준 게 없다고 했지. 봐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지. 이건 최소 비용으로 따져서 계산한 거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만 너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리해봤다. 며느리는 숨을 삼켰고 사돈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결심했어.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 집에서 식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태민이도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키워라. 어머님, 잠깐만요. 태민이는요? 저희는 일 때문에 이러면 안 되시는 거 알잖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부모잖아. 그 아이를 진심으로 위했던 건 나뿐이었어. 그런데 그 마음을 짓밟은 건 너였지.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의지하던 돌봄이라는 울타리가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식모도 보모도 아니다. 내 남은 인생은 이제 내 것만을 위해 쓸 거다. 그 말과 함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젠 제 짐을 챙겨 이 집을 떠날 차례입니다. 그동안 지냈던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태민이의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고 장난감이 굴러다니던 방도 조용했습니다. 정적 속에서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참 오래도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손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내 시간을 내주고 몸을 바쳤지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닌 무시와 모욕뿐이었습니다. 무보수 헌신은 미덕이 아니라 착취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절대로 아들 집에서 일해주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엄마니까라는 말에 속아 시간을 내주고 노동을 공짜로 쓰게 두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과 몸, 손길은 모두 가치입니다. 그것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남을 위해 살던 시간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비록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낼지라도 그것이 제 선택이라면 더 이상 서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받을 건 받고 요구할 건 요구하세요. 가족이라도 선을 지키고 서로의 노동을 존중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부탁을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